원래 제가 그 어느 자영업자분이 저한테 이제 국제금융을 좀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의실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조금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맛깔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유튜브 방송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그 학교에서 하는 경제 교육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제작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교수님 연말이니까는 마지막 날이고 이제 연초가 되니까는 한 해 정리하는 한 해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주제를 잠시 미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니까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하고요. 국제금융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융에 대해서 사실 금융과 국제금융은 별도의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학 이 학과들에서는 분리해가지고 과목이 존재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분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이 국제금융이고요, 국제금융이 금융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자, 오늘 이제니까는 올 한 해 이제니까 우리가 경제를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내년도 그 바탕 위에서 전망을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결론 겸 먼저 얘기를 한다면요. 올해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예, 김영민님, 예, 좀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올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해였었죠. 저는 내년도 정확하게 타이밍은 맞추기 힘들지만은 내년도 하반기 혹은 말경에는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먼저 이제 화두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근거를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이제 방송들에서 경제 전문가들 이제 얘기 들을 때 보게 되면은 현 상황을 이제 그러니까 좀 표피적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정보 차원에서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그동안 올 1년 내내 제가 얘기를 했듯이요. 현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한국 경제에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예? 그리고 어떤 게 우리 경제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에도 그렇고 지난 1년 동안에 내내 했던 얘기죠. 작년 연말부터 제가 했던 얘기죠. 대한민국은 부채에 기반한 가계부채에 기반한 부동산 모래성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쓰고 그랬잖아요.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부채 주도 성장, 부채 주도 성장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이지만은 생태계라는 개념을 제가 경제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생태계를 이해할 때, 경제 생태계를 이해할 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는요, 이게 지속될 수 없는 생태계입니다. 지속될 수 없는 생태계.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그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동산을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가불해서 쓰는 거잖아요. 가불해서요. 부채라는 건 가불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소득을 당겨 쓰는 겁니다. 당겨 쓰는 건데 미래소득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소득이 계속해서 나아지거나 아니면 좋은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뒷받침돼야지만이 그 가계부채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의 가계소득은 굉장히 억압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인구는 오히려 지금 이제 줄어드는 국면으로 진행돼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연 생태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생체하고 숙주가 서로 공존을 하는데 기생체가 숙주를 결코 죽이질 않지요. 자기도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는 이 기생체가 바로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기생체지요. 부동산 카르텔이요. 부동산 카르텔이 자신이 그러니까는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가계의 소득과 인구를 그러니까 파괴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얘기는 아마 경제학자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이제 역사 방법론을 쓰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제 그동안에 지난 30년을 간단하게 스케치하면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가계 부채를 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 제조업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조업 이후에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는 먹거리를 제대로 못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노태우 정부 말기 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자리가 이제 약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가계에 이제 소득의 압박이 오고 소비를 이제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 내수가 취약해지는데 그 내수가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돌파구는 대개 수출을 아니면 수출 환경이 안 좋을 때는 결국은 가계부채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수가 취약해지는 것이 90년대 이미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부터 취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내수가 취약해지는 것이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그것이 이제 가속도가 붙지요. 내수가 취약해지다 보니까 수출에 목을 맵니다. 수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죠. 근데 수출에 목을 매려다 보니까 수출은 결국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내 시장과는 다르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 인건비 전략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전략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한다거나 임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제 그러니까 활용하려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생산을 자동화한다든가 심지어는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죠.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간의 격차가 이제 그러니까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리니까요. 중소기업들이 다 똑같이 바깥으로 쫓아나가면 좋을 텐데 중소기업들이 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한테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더 격화되지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다가 비용을 전가시키기 쉽지요. 대기업은요. 그래서 이 격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간의 격차가 거의 한 75% 이상은 됐었어요. 예? 예, 선진국까지 한 80%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한 80%가 정상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예, 대개 보게 되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생태계가 파괴된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거의 50% 60% 선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 이제 그러니까는 대규모로 증가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수가 취약해지다 보니까 내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영업이 이제 그러니까 자영업 생태계가 파괴되지죠. 자영업 생태계가요. 자영업도 그러니까 월급쟁이하고 소득의 격차가 90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격차가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격차 사회가 이미 90년대부터 구조화되기 시작합니다. 격차 사회가 구조화되다 보니까는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출산 파업입니다. 결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커다란 경제적인 요인은요, 소득 격차입니다. 소득 격차이거든요. 이게 구조화돼 버리다 보니까는 결혼에 영향을 미치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죠. 그게 이제 인구 구조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내수가 취약해지다 보니까 자영업 비극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영업의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내수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상황 속에서 수출 환경이 안 좋을 때마다 되게 어떻게 했느냐? 이 건설 경기 부양을 합니다. 건설 경기 부양이요. 건설 경기 부양하고 이제 이 건설 경기 부양으로 이제 압축되어지는 것은 건설 경기가 재벌 건설 자본이 여기 맞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자본이 여기에 또 맞물려 있잖아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우리가 그 돈내리하기 좋은 이제 하나의 상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설 경기 부양 지금 뭐냐면 이걸 부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가계부채를 이제 그러니까 가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부채를 동원하게 하죠. 그래서 각종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혹을 하지요. 유혹을 합니다.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자산을 키우라고요. 그러니까 소득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가계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소득의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재테크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가계는요. 그렇죠? 여기에 불을 지른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부동산 자산 키우기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계 부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벌 건설 자본과 금융 자본이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낸 겁니다. 예? 그게 제가 앞에서 그동안 쭉 보여줬었던 자산의 증가 속도하고 부동산 자산 증가 속도하고 땀 흘려 일한 소득 증가에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격차가 벌어진 이유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부채 모래성이 만들어진 거죠. 이 부채 모래성이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 부채라는 모래를 그러니까 퍼붓게 한 겁니다. 퍼붓게 한 거예요. 그런데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러니까는 작은 충격이 있을 때 부실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실화가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는 거의 살얼음판처럼 이미 30년간 그렇게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동원하면서 살얼음판처럼 굉장히 취약해진 겁니다. 취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얼음판에 우리가 그러니까 밟으면 잘못하면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속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외부 충격에도 그러니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큰 돌멩이 하나 던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얼음판이 깨지고 균열이 가고 그럴 수 있듯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경제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대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외 관리가요. 예, 내부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 속에서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오게 되게 되면은 금세 위기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금세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대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문재인 정부에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계부채가 굉장히 증가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국민이 진짜 주인이 나라를 못 만들었지만은 모피한테 여전히 휘둘리고 그랬지만은 대외 관리는 그래도 잘 했던 거예요. 대외 관리 잘 했기 때문에 그 위기가 부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위기가 부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외 관리가 완전히 그러니까는 무너져 버렸죠. 대외 관리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는 지금 상당히 위기 국면으로 이미 그러니까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한국 경제 최근의 연성장률이요 1.1%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도요. 일본의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1.1%였다. 네? 이 성장률 급락에 적어도 그러니까 현상적인 원인은 보면 외부 충격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가치외교, 반중 반로하면서 그 수출 충격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플레발 금리 충격, 이것도 이제 외부 충격이죠.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민간 부채,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들이 자영업 부채 이런 것들이 폭탄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죠. 문제는 이 정도의 외부 충격으로 위기로 발전을 모든 나라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기로 발전하냐 안 하냐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가 많아도 감기와 독감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듯이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굉장히 심한 상황 속에서 이 외부 관리를 못한 결과로 대외 관리를 못한 결과가 이게 이제 위기로 진행된 겁니다. 자, 여러 번 한 얘기지만요. IMF나 OECD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잖아요. 작년 그러니까는 10월 달에 발표를 했었고 올해 거를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올해 이제 성장률 거의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1분기 정도 남겨둔 상황이니까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맞추기가 쉬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보게 되면 IMF에서는 한 2.0%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IMF만이 아니라 많은 주요 기관들이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한 2.0에서 한 2.2%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정확하게 100% 우리가 정확하게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다 근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한 2% 정도는 우리가 성장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이건 근거를 가지고 경제 전문가들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IMF가 지난 10월 때 1.4%로 낮췄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는 IMF도 이것도 그러니까는 10월 달 얘기고 정부에서 지금 1.3으로 보고 있죠. 근데 1.3도 방어하기에 굉장히 지금 벅찬 상황입니다. 1.3도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요. 방어하기 힘든 상황인데 우리나라만이 유독 많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은 한 2% 할 줄 알았는데 2%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에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는 한 3분의 2 정도뿐이 못 해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우리 사회를 우리 경제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관리만 하더라도 2%가 가능한데 그거를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대외 관리의 충격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올해 내내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수출 위기를 얘기했듯이요. 이 대외 관리라는 것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측면입니다. OECD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최근 1년에 우리가 우리 경제 성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1.1% 정도 지금 가고 있다. 맨 끝에 보게 되면 맨 밑에 맨 끝에 보게 되면 1.12%라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이제 그러니까 양대축이 가계 소비하고 수출입니다.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 한 6% 정도 차지하고 민간 소비가 한 48%니까요. 수출이 그러니까 한 45%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축이죠.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요. 가계 소비하고 수출이요. 근데 수출은 뭐 마이너스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는 걸 거예요. 근데 가계 소비가 2.3%로 지난 30년의 평균에 비해 가지고 한 1.1%포인트 차이가 안 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착시 효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가계 소비의 증가율이 한 4.6%였었습니다. 연 증가율이요. 이건 뭐냐면 이게 뭡니까요? 보복 소비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가계가 그동안 소비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 그러니까는 쏟아져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2분기에 이게 그러니까 1.4%로 쫙 줄어듭니다. 4.6%에서 1.4%니까는 엄청나게 줄어든 거잖아요. 3분기에는 거의 멈췄습니다. 가계 소비가 멈췄어요. 3분기에는 0.04%니까요. 네? 지난 1년 동안에 그 가계 소비가 3분기 기준으로요. 4분기가 되게 되면 아마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이게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이나 돼야지 이제 계산이 가능해지는데요. 내년 1월 달이나. 적어도 3분기를 보게 되면 가계 소비가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초에 그러니까 초까지 그러니까 소위 보복 소비가 작동을 했었던 때까지의 그 수치가 평균적으로 끌어올린 거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이요. 성장률이 이게 한번 봐보세요. 작년도 2분기 이게 연성장률로 계산한 겁니다. 연성장률로요. 작년 2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같이 중복이 됐었던 시기죠. 작년 4, 5, 6월 달이니까요. 이때 4.5%로 1분기도 4.5%였었습니다. 4.5% 하다가 그 이후에 6개 분기가 지났어요. 올해 3분기까지. 예? 올해 3분기인데 이게 저 계산이 잘못됐네요. 이게 이 한 분기씩 이게 뒤로 밀렸네요. 자, 이게 보게 되면 쫙 가라앉고 앉았잖아요. 굉장히 무섭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성장 엔진이요. 왜 그렇습니까요? 수출이 안 좋은데 가계 소비까지 멈춰버렸으니까 경제가 성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일단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높잖아요. 높은 상황 속에서 소득과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하는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내년 이제 이 위기가 더 심화되어지게 되면 디플레이션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올해 이제 제가 전하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할 때 메시지인데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사회소득이나 사회금융을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 돈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 나지 않아요,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돈을 풀어도 실물 경제로 안 가는 구조예요.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좀 인플레율이 진정되면은 또 금리 내릴 거예요. 내려도 그게 일반 서민들한테는 아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왜? 서민들한테까지 돌아올 돈이 없어요. 돈이 돌지 않아요.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지금 제가 화폐 유통수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돈이 풀린다고 해가지고 돈이 돌아야지만 이게 그래도 어쨌든 물가를 자극하는 거죠. 물가를 자극해.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건설회사나 이런 데다 돈 엄청 지원하잖아요. 예? 이번에 최상목 지금 그러니까 새로 이제 그러니까 신임 기재부 장관이 85조를 지금 운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건설 회사들 그거 하기 위해서요. 그 85조 가지고 인플레 생깁니까? 85조 가지고 여러분들 인플레 걱정은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자본들한테 그러니까 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플레 얘기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셔. 근데 가게한테 조금만 돈 지원한다면은 인플레 걱정들 하셔. 그게 여러분들 세뇌가 당하신 거야. 세뇌 당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볼 줄 모르다 보니까는 남의 얘기에 그 세뇌시키는 거에 휘둘리는 거야. 자꾸만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죠.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블랙홀입니다. 지난 그러니까 한 27년 동안에 국가 경제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일경 한 5천조가 증가했고 소득은 한 1,800조도 안 되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 결과 이제 고인물 사회가 됐다는 얘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돈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 안 들어가니까는 생산성 증가가 안 일어나죠. 생산성이 OECD 평균의 8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요. 여전히요. 이게 개선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거비용 굉장히 높죠. 세금은 조세 부담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사회소득이 낮지요. 사회보장 지출이 그러니까 낮지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사회소득 받는 거를 자기의 권리인지를 몰라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참 착하다 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래 살아보니까는 사회보장이 너무 취약한 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목격하니까는 참 착한 거다. 그러니까 이 공공성을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못 찾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 그냥 단번에 하는 게 뭡니까? 아유, 국가 부채 증가할 텐데. 이런 얘기더라고요. 국가 부채 하나도 안 증가하면서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해줘도 긴가 계속 그래.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그렇게 세뇌당해서 그래. 자기의 기본적인 권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동산 자산 부자들에 의해 가지고 자녀의 손주의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결정되지죠. 결정되지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행 교육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예?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제도도 안 바뀌니까는 10대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10대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교육이 반복되어지면서 고통스럽죠.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죠. 예? 재미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시대 부적응자만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결과가 출산율이 압도적인 꼴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요. 자, 이거 여러 번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네?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도 분명히 규명이 되어져요. 근데 원인 규명되어져도 해결할 의지가 없잖아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가계부채가 감소하면서 가계소비가 감소하고 가계소비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가계소득도 줄어들고 그 얘기 쭉 했잖아요. 그렇죠? 불평등은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자산으로 돈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끔찍하죠. 끔찍해요. 예? 끔찍합니다. 예? 하위 41%가 이게 바로 이제 최저임금 연소득자들입니다. 이들의 토지 평균 소유액이 16만 원인데 상위 0.6%는 64억 2천만 원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예? 소득보다 더 격차가, 소득은 하위 41%의 평균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상위 0.6%는 6억 3천만 원이니까 격차가 이것도 큰데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더 끔찍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면하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 없습니다. 예? 이거 외면하는 한. 그러니까 이 부동산 부자들은 이거 외면해도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이해관계 갈려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도 없으면서 별로 없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자,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소위 말하는 중산층, 소득활동자의 중산층의 소득이요. 125만 원에서 34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상위 30에서 하위 30의 월소득이요. 월소득. 예? 세금 내고 난 이후의 소득이요. 이렇게 소득이 적으니 뭘 할 수 있겠어요? 쓸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요. 경제 해석이 안 되어져요. 경제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월급쟁이들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75만 원에서 한 37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중산층이, 중간, 상위 30에서 하위 30%가. 예?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뭐냐면 이것도 직장 생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 나이 60 이럴 때까지 이렇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소득 가지고 뭘 경제가 그러니까 내수가 돌아갈 수 있겠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외면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 이거 못 풀어요.
자영업자들 소득이요. 물가 고려하지 않고 현재 화폐 가격으로 갈 때 2011년에 1,9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1인당 소득의 평균이요. 근데 작년에 얼마냐? 1,76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대개가 늘잖아요. 근데 줄어들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자영업자는 결국 뭐냐면 가게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가게가 소비할 여력이 없거든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가계부채가 내수를 억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줄어들지요. 수출에 목을 매지요. 예?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을 억제하지요. 예? 그러니까 가계 이 내수의 취약성은 갈수록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결국은 붕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생태계가. 자, 가계가 그러니까는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사줄 여력이 안 되니까는, 예? 잠깐 유혹을 하잖아요. 빚내서 사게. 역대 정부가 계속 그랬잖아요. 빚내서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슨 뭐 금융 지원도 해줘가지고 결국 빚내가지고 계속 부동산 떠받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득 격차가 이렇게 되는데 자산 격차는 더 심해졌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출산율에 그러니까는 이 붕괴입니다. 예? 어느 자료 보니까 2006년부터 뒤에 소개하겠지만 한 380조 썼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지난 2022년까지요. 17년간에. 예? 그걸 제가 이따가 소개할게요.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자, 외부 관리 실패의 충격이 대표적인 게 중국 수출의 축소잖아요. 중국 수출 축소요.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외면하지 말아야 돼. 자꾸만. 예? 중국이 경쟁력이 높아져서 그랬다. 아니, 중국이 대한민국에 수출 안 하는 것들이 되게 어떤 거냐면요. 대한민국에 수출 안 해도, 수입 안 해도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제가 쫙 품목들을 제가 뒤져봤어요. 품목들을 다, 일일이. 예? 저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해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품목들. 단지 대한민국에 가깝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던 거를 바꾸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은요, 여전히 계속해서 수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좀. 중국 시장 축소는요, 올해도 지금 작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줄어든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올해까지도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올해 현재까지도. 예? 반도체하고 중국 수출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반도체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멈췄잖아요. 근데 중국 수출은 아직 안 멈추고 있다니까요. 하락이요. 안 멈추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 파탄. 경제가 내수가 죽을 때 대개 이제 정부가 마중물로, 이 정부가 지네들이 돈 쓸 때는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잘 써요.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나이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시골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마당에 펌프가 있죠. 펌프. 자연수, 지하에서 그러니까 물 끌어올릴 때. 그때 이제 이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물이, 그게 마중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압력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지게 되면은 압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펌프질 하게 되면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니까 마중물이라는 것은 민간 부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원하는 부분인데 정부가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망가뜨렸거든요. 정부가. 그 결과 가계의 실질 소득이 계속 감소하지요. 네? 이게 가계 실질 소득에 아까는 분기별인 거고요.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로 줄어든 게 연간 자료로도 확인되어져요. 연간 자료로도요. 확인되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산도 줄어들었잖아요. 소득과 자산이 줄어드니 가계는 우울할 수밖에 없죠. 소비를 못할 수밖에 없죠. 네? 경제는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복잡한 그러니까 경제 이론 도입 소개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 실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상식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계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자 비용 많이 나가고 교통 비용 많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가 물가가 오르니까는 먹는 걸 줄여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기업들 보게 되면 2021년도까지 쭉 회복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었어요. 코스피 상장 기업들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러니까 187조 원이었습니다. 12월 결산 기업 중심으로요. 근데 2022년에 한 160조 밑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160 정도예요. 좀 줄어들었죠. 그래도 2017년도 수준은 보다는 위에 있는 건데, 근데 2023년도 올해 3분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3분기까지 9월달까지요. 41조 원을 줄어들었습니다.
41조 원으로요. 예? 41조 원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4분기 분기별 평균을 내더라도 앞으로 이제 한 분기 10월, 11월, 12월을 합해봤자 이게 한 60조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토막도 더 나는 거예요. 기업들도 죽을 맛인 거예요. 기업들도. 이거 올해 기업에 이익만 줄어든 게 아니라 성장, 매출액이죠. 매출액도 봐보세요. 사실상 멈췄어. 이게 매출액이요. 물가 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은 거거든요.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매출액이 올랐던 이유가 물가 상승률에 의한 힘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3분기까지 기준으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기준으로요. 38%가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요. 그런데 매출액은 그러니까는 사실 예?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성장도 멈추는 거예요. 한국 경제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국가 간에 비교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OECD 평균보다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은 물론이고요.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이 우리보다 인플레율이 높았었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인플레율이 더 낮아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그러니까 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긴축을 올 초에 그러니까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 결과인 겁니다. 그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원칙인 거예요. 예?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물가 잡히지 않으면은 실물 경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그러니까 성장률이나 미국의 가계의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금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데 2%포인트나 높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왜? 한국은행이 왜 금리 인상을 종료했습니까? 1월 달에요. 네? 1년 전에요. 왜 그랬습니까? 가계부채 때문이잖아요. 부동산 때문에요.